제7장 경찰 행정학입니다. 제1절 경찰 관리를 보면은 경찰 관리는 경영지휘와 관련되죠. 경찰 관리자가 있습니다. 고위 관리자, 중간 관리자가 있죠.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경조법 1조를 보면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경찰의 기본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조법의 주요 이념을 참고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민효가 인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일반 행정과 다른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보면은 위험하고 도발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동성이 필요하죠.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권력적이죠.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입니다. 조직성입니다. 대체로 조직은 안정적이고 또 능률적인 군대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제복 착용하고 계급이 있죠. 정치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상당히 악용될 소지가 있죠. 따라서 정치적인 중립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립성, 일반 국민들로부터 존경심이 결여될 수 있고 또 협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종종 소외될 수가 있고 보수성이 있습니다. 경찰 업무 자체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적인 보수적인 색채가 좀 강합니다. 전통적인 조직관리 모형을 보면은 베버의 이상적 관료제 모형이 있습니다. 먼저 계층제 조직을 강조를 했습니다. 베버가 가장 강조한 특징이죠. 이 관료제 조직은 계층적인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법규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 관례보다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모든 업무는 서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록은 장기 보존되겠죠. 그리고 업무를 할 때는 구성원 간에 또 직무 수행상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비정의성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분업과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머터는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관료제 역기능이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이 말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목표의 전환은 목표와 수단이 전환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동조 과행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동조라는 것은 어떤 그 조항, 규칙에 너무 의존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법률이라는 것도 그렇죠. 어떤 법률을 만든 취지라든가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규정되어 있는 수단, 엄격한 규칙이나 절차에 너무 매몰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규 만능 사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조 과행이라고 할 때 동조를 조문, 규칙에 너무 얽매이고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목표 전환이 조금 더 쉽게 연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할거주의, 할이 나오죠. 분할되니까 너무 자기 업무에만 충실해서 다른 조직하고 협조가 곤란한 분할주의를 말하겠습니다. 법문 용례, 번잡한 문서에 욕하는 거죠. 너무 양식이나 절차에 따른 문서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 자기 신분 유지를 위해서 신기술이나 신지식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쓸모가 없게 되죠. 자기가 좀 밀리게 되니까 이런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적 무능은 전문 관료들이 자기 것만 알다 보니까 조정이 저해되고 지나친 분업으로 발생하게 되죠. 무사하늘주의는 상급자 권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창의적으로 어떤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켰으니까 그것만 하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성 상실, 너무 엄격하게 법규주의로 문서주의로 하다 보면은 몰인정성이 생기죠. 그리고 과도한 공사구별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문화 저해, 관리자 조직의 어떤 획일적인 명령체제는 비판을 요구하는 그러한 전문화를 저해하게 되겠죠. 권력구조의 이원화, 상관의 개서적 권한, 계층과 서열에 의한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인 권한이 서로 이원화되어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고, 자, 권위주의 형태, 권한과 능력의 괴리, 상위적으로 갈수록 모호한 업적 평가 기준, 규범 준수의 압박감 등으로 권위주의 형태가 나타나기 쉽죠. 피트의 원리는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의 무능력 수준까지 승진한다 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위 계층으로 승진을 해버리고 이 무능력한 사람들만 남아서 그 직책에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킨슨의 법칙은 이 관료 조직은 원래 필요한 그 업무량과 상관없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두면 그 업무가 줄어도 인력이나 예산은 줄지 않고 뭐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고 업무량하고 무관하게 그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파킨슨에서 파큰손을 연상할 수 있겠죠. 손이 크니까 계속 공무원이 늘어난다. 그렇게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 편성의 원리를 보면은 계통 분명조죠. 자, 계층제 그리고 통솔 범위의 원리, 분업 명령 통일 조정의 원리 이렇게 해서 5가지가 계통 분명조가 되겠습니다. 계통이 분명해야죠. 조직을 편성하려면. 계층제의 원리는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서 직무를 상하로 등급화하는 것입니다. 횡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층제는 상하로 나눠주는 것이죠. 상위직에 있는 사람은 뭐 책임이나 난이도가 높고 또 하위직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상하로 업무를 분담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상하 명령 복종과 지휘감독 체계를 특징으로 하죠. 장단점을 보면은 장점은 계층제가 상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일체감이 있고 통일성이 유지가 되죠. 그리고 행정의 능률성이 있죠. 책임성과 명확성이 보장됩니다. 능률성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되면 또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 경찰 조직이나 군대 조직이 이런 계층제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집행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능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상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밑에서 기한을 올리면은 뭐 과장급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그 위에 관리자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이렇게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중하죠. 신속하게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은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의사결정은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집행을 할 때는 능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2가지를 혼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조직 내에서 갈등이 계층 구조 속에서 용이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통로가 되죠. 상하가 업무를 분담하는 통로가 됩니다.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죠. 단점은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밑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조직이 경직화되죠. 지시가 없으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가 있어도 그때그때 각 기능에서 알아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비신축적이고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 도입이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계층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결제 라인도 길어지고 업무 처리 과정이 지연됩니다. 관리 비용이 증가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증가하게 되겠죠. 계층제를 너무 무리하게 적용하게 되면 행정의 능률성과 또 종적인 조정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계층 간의 위계질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되면 종적인 조정이 잘 안 되겠죠. 통솔 범위의 원리를 보면은 한 사람의 상관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그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입니다. 한 사람의 관리자 밑에 부하의 수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것이죠. 이 통솔 범위의 조정으로 직급 조정이 가능하고 인력 재배치,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구조 조정 같은 경우에 여기도 조정 이런 말이 나오죠. 직급 조정에도 조정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조정의 원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잘 이해를 하고 또 암기도 해야 됩니다. 직급을 조정한다든지 구조를 조정해서 한 사람의 상관 밑에 부하의 수를 뭐 10명을 둘 것인지 5명으로 두는 작은 조직을 할 것인지 이렇게 바꾸는 것을 구조조정이라고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좀 통합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A 파출소가 있고 B 파출소가 있는데 2개를 통합해서 한 개의 큰 지구대를 만들어버리면 그것도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상관 밑에 그 부하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구조조정이고 이것은 통솔 범위의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통솔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을 보면은 기존의 조직은 아무래도 그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겠죠. 신규 조직은 뭐 사람들이 이제 막 신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호합도 안 되고 조정도 안 되고 새로운 업무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통솔 범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근접한 부서는 아무래도 소통하기 좋죠.
예를 들면 수사관은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행정부서는 2층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면은 소통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단순하다면은 아무래도 그 관리자는 적어도 되겠죠. 하지만 청사 규모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장소적으로 근접하면은 통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만은 단순하게 청사가 작고 크고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청사가 아무리 커도 관련되는 부서가 층별로 찢어져 있다면은 그 효과가 좀 반감되겠죠. 자,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관리자가 많아지죠. 관리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통솔 범위가 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은 관리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층제 원리하고 통솔 범위의 원리는 상반관계에 있습니다. 반대라는 것이죠. 통솔 범위를 좁게 하면은 관리자가 많아지니까 계층이 많아지겠죠. 또 계층수가 적어지면은 통솔 범위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상반관계에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통솔 범위가 좁을수록 이상적인 것으로 봤지만은 또 통솔 범위가 좁으면 계층이 늘어나서 상위직이 증가하게 되고 행정 비용이 과다하게 되고 의사소통이 왜곡될 수 있겠죠. 계층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하위직은 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기가 떨어지고 각 부서나 또 계층별로 할거주의 등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업의 원리를 보면은 업무를 담당자별로 구분하는 것인데 분업이 지나치게 되면 업무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 불확실한 환경이 조성되고 구성원들의 부품화로 소외감이 발생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통찰력이 약화되고 또 부처 간의 할거주의가 만연될 수 있습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를 보면은 조직의 구성원은 한 사람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또 그 사람에게만 보고한다는 원칙이 되는 것이죠. 구별해야 되는 개념 중에서 강론에 가면은 경비경찰의 조직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지휘관 단열의 원칙이 있는데 이 지휘관 단열의 원칙하고 명령 통일의 원리가 서로 상통하는 겁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가 체계 통일성 원칙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강론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참고를 보면은 명령 통일의 원리 혹은 지휘관 단열의 원칙은 한 사람이 지시하고 그 사람에게만 보고하는 것인데 체계 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이 지시하고 또 한 사람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죠. 체계가 통일적으로 잘 잡혀져 있느냐 하는 조직 체계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강론에 가서 좀 더 종합적으로 구별하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경찰 업무는 신속하게 결단을 내리고 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통합되어야겠죠. 분산되면은 범인을 놓치거나 사고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해버리면 관리자가 없으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그 사람에게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뭐 휴가를 가다든지 병가를 내버리면 이제 밑에 사람은 지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공백에 대비해서 대리나 위임, 위고 관리자에 대한 사전 지정, 통솔 범위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 통합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조직과 구성원의 개별적인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는 원리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명령 통일의 원리로 쏘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직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는 것이 조정의 원리입니다. 문이라는 학자는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했죠.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의할 때 이것은 이제 문의가 되죠. 문의는 원래 그 주변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로 봤죠. 조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적인 원리죠. 다른 원리들은 조정을 위한 수단적인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업무 처리로 갈등이 있으면 그 처리하는 과정을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서 간의 갈등이 있으면 더 높은 상위 목표를 제시해서 서로 협력하도록 이렇게 하고 사후 간의 이해나 양보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한 갈등이라면 업무 추진의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A 부서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그 일을 먼저 하자 뭐 이렇게 우선순위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 해결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갈등을 완화시키거나 서로 한 발 물러서서 타협을 도출하거나 혹은 관리자가 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을 보류하거나 회피하거나 연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갈등 해결의 장기적인 방안입니다.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 구조를 개선한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야겠죠. 보상 체계를 개선한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한다든지 조직의 행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방 안 되죠. 자, 구별해야 될 개념이, 구조조정은 통솔 범위의 원리죠. 조직을 통합하게 되면은 통솔 범위가 넓어집니다. 말이 좀 비슷하죠. 조직 구조 개선, 이것은 조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통솔 범위의 원리인데, 인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조정의 원리인 것이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개청제가 가능한데, 구성원의 행동 통일은 조정의 원리입니다. 이것들이 말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인사관리를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은 조직관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인사관리를 보는 것입니다. 조직하고 인사,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구분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든다면은 이 부서에서 할 일이 어떤 것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인원을 관리할 관리자는 몇 명을 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부서에 의자를 몇 개를 둘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이 조직 문제죠. 그리고 인사는 그 의자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10사람이 필요한 일이지만은 현재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8명만 먼저 인사를 낼 수도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추가로 더 낼 수도 있고, 또 관리자는 조직의 하위 계층에서 승진을 시켜서 그 자리에 둘 것이냐, 아니면은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할 것이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사, 이렇게 구분되는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업무 보고 같은 거 할 때 서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이제 업무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제일 먼저 나가는 것이 조직입니다.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사 부분이 또 이렇게 기술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정원, 현원 이렇게 말하죠. 정원은 조직에 관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현원은 인사에 관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인사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면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 조직 효과성 제고 이런 말 나오다가 통솔 범위의 적정화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틀린 게 되는 것이죠. 통솔 범위의 적정화는 인사의 개념이 아니라 조직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사관리의 2대 원리를 보겠습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가 있는데, 엽관주의의 엽자는 수렵할 때 엽자입니다. 사냥하듯이 수렵하는 것이죠. 19세기 잭슨 미국 대통령이 공직사회가 너무 부패했다, 변화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집권한 정당에서 주로 공직을 배출하는 그런 엽관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잭슨 대통령과 엽관주의 연결시키면 되겠죠. 짹짹짹 우는 참새를 사냥하는 것이죠. 그렇게 엽관주의를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한 것입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한 것이죠. 자, 이러한 엽관주의 이후에 1883년이죠. 위에는 1828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실적주의가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펜들턴 법을 제정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펜을 들었죠. 펜 들고 실적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펜들턴 법이 나오면은 실적주의와 연관된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엽관주의는 자기 정당 사람을 공적으로 임명을 하니까 정당 정치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잘못하면은 바로 선거로 정당을 바꿔버리니까 또 새로운 공직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 행정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서 정책을 입안을 하면은 공무원들이 다 같은 사람이니까 정책 추진이 아주 빠르겠죠. 의회와 정부의 조정이 원활합니다. 공직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되죠. 국민의 요구를 행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반영 안 하면은 선거에서 바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관료의 특권화나 공직 침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인사 기준의 비객관성, 인사 행정이 정실화될 수 있겠죠. 어떤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정실화될 우려가 많습니다. 국민이 아닌 정당에 충성할 수 있고 행정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비능률적이고 전문가들이 자꾸 바뀌니까 비전문성, 안전성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이 미흡하게 되죠. 따라서 사기가 떨어지고 불필요한 관직을 자꾸 만든다는 위인설관,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파킨슨 법칙, 파킨손이죠. 업무량하고 공무원의 증가하고는 관계없다 하는 파킨손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의가 나왔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확보가 가능하죠. 또 공직이 국민에 개방되죠. 정당이 아니라. 그래서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보장이 되고 또 전문가들이 능률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부패가 방지되죠. 여기서는 공직의 침체가 방지되지만은 여기서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패가 방지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정당 이념에 행정의 반영은 곤란할 것이고 인사행정이 아무래도 소극적이 되고 형식과 직관화되고 인사관리가 경직적입니다.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것이죠. 공무원이 보수화되는 것이고 특권주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정당이 바뀌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특권주의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요구하더라도 잘 안 따르고 또 그런 사람을 교체하려고 해도 힘들죠. 그래서 민주적인 통제가 약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조화. 서로 보완적인 제도로 이해하고 실적주의가 역관주의보다 반드시 우월한 제도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역관주의를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급공무원 제도를 보면은 지급공무원 제도는 원칙적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 있는 평생의 직업으로 여기고 일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말합니다. 실적주의가 먼저 확립이 되고 50년이 지난 다음에 직업공무원 제도가 정립이 되었죠.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 제도로 가기 위한 기반이 되지만은 반드시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 제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주의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지만은 직업공무원 제도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다는 측면에서 공직 임용에 기회균등을 제외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직업공무원 제도보다는 실적제도가 훨씬 더 기회균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제도 모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능력에 따른 공개 경쟁 시험이 하죠. 그리고 신분 보장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신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직업 공무원 제도가 실직 제도보다 더 보장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보면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연령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이 어느 정도 저해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강력한 신분 보장으로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되고 공무원의 무책임성으로 행정 통제나 책임 확보가 곤란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리제를 보겠습니다. 계급제는 인간 중심의 분리 방식이죠.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을 먼저 뽑아서 장기간 능력을 키워서 보다 종합적이고 신출적인 능력을 갖도록 합니다. 보통 외부에 충원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승진을 시킨다든지 정보 발령을 낸다든지 그렇게 폐쇄형으로 충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직위분리제는 업무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그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책임이 있고 난이도가 어떤지 일에 따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충원하는 것이죠. 따라서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중요합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다른 직렬로 옮기는 전직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겠죠. 그 일에 오랫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행정 전문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리제를 잘 구분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섞어놓고 나오기 때문에 이 비교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급제는 인간 중심이고 직무 중심이죠. 관료제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 일본 이런 데서 발달을 했고 직위분리제는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경력은 일반 행정가 중심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낮죠. 여기서는 전문 행정가 중심입니다.
내부 인사는 신축적입니다. 한 자리가 비면 내부에서 바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여기는 비신축적입니다. 한 자리가 비더라도 또 직무 분석, 직무 평가를 통해서 그게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렇게 전보라든가 전직이 어렵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성은 비신축적입니다. 적응성이 낮다는 것이죠. 외부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내부에서 고르기는 쉽지가 않죠. 여기는 신축적입니다.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오면 되니까 바로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충원 방식은 폐쇄형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개방형이 되고, 인력 계획은 장기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고 여기는 단기적입니다. 신부부장은 아무래도 강하겠죠. 여기는 약합니다. 그 하던 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그 사람도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업 공무원제 확립도 곤란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기는 아무래도 신분보장이 되니까 높고 여기는 낮죠. 보수는 생활급여입니다. 계급이 올라가고 연륜이 많이 쌓이면은 봉급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그 일만 하기 때문에 월급이 그대로인 것이죠. 다만 이제 더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월급을 주겠지만은 그 일을 계속 한다면은 봉급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합리성은 정시 개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그 일에 대한 그 사람을 뽑기 때문에 합리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서 간의 형적 협조는 용이한 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이제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과거에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또 소통도 잘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은 여기는 그 일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기 일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횡적인 협조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자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직위 분리제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혼돈하기 쉬운 개념이 계급제는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을 하죠. 배치 전환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축적입니다. 한 사람이 비면은 그 자리를 옆에 사람이 바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축적이지만은 외부 환경 변화에는 비신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직위분리제는 그 반대입니다. 내부에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죠. 그래서 비신축적이지만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신축 대응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헷갈리거든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급제는 보통 계급의 수가 적고 계급 간의 차별이 심하다. 직위분리제는 시험이나 채용 전직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인사행정에 합리화를 기하죠. 이 자리에 갑이라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인사행정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만은 전직이 제한되죠. 동기부여 이론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는데, 인간의 욕구가 동기부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욕구가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요인들을 주장하는 것이 과정 이론이 되겠습니다. 내용 이론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서 자세하게 다시 또 보겠습니다. 두 문자를 보면은 내용적으로 매사의 허와 맥을 알아 이렇게 내용 이론을 기억할 수 있고, 과정 이론은 공기업이죠. 공기업 입사 과정 이렇게 해서 내용 이론이 어떤 이론이고 과정 이론이 어떤 이론인지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시고, 이 이론들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승진 대비하시는 분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 공제의 실종 대비해서 이 내용의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이 안 됐었거든요. 이것을 구분한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론 체계는 채용 대비하시는 분, 경관 대비하시는 분들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한 사존자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1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은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 3단계로 올라가고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 것이죠. 후진이 없습니다. 전진만 합니다. 매슬로우 욕구 이론은. 이것하고 대비되는 것이 알더프의 이 RG 이론이 있습니다. R이 나오죠. R이 나오기 때문에 이 RG 할 때 또 R이 나옵니다. 그렇게 R끼리 연결해서 연상을 할 수가 있고, 매슬로우와 달리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가는 좌절과 퇴행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욕구가 좌절되면
하위 욕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진과 후진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동차로 치면은. 그래서 이 R이라는 데서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은 R에다가 기아를 두면은 리어죠. 백이 됩니다. 그렇게 백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샤인의 복잡인 모형이 있는데 4대 인간관으로 구분했죠. 샤이한 사람이 좀 복잡하죠. 그렇게 연관해서 기억을 할 수 있고, 허즈버그는 동기만족 이론, 위생불만족 이론을 주장을 했죠. 이 동기만족 요인하고 위생불만족 요인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면 사기 신작을 위해서는 직무 관련해서 동기 요인을 강화해야 되며, 다시 말해서 동기만족 요인은 사기와 연관이 되고, 근데 환경적인 위생 요인의 만족은 이 위생 불만족 요인을 만족시키더라도 생산성 향상하고는 무관하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서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회사의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하단 말이죠. 그래서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바꾸고 청결하게 유지를 해주면 그러한 불만족 요인, 위생 요인은 이제 만족하게 됐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만족 요인이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허즈버그 할 때 버거가 나오죠. 버거는 이제 벌레를 또 버거라고 합니다. 뭐 바퀴벌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상당히 위생이 불만족스럽겠죠. 맥그리거는 XY 이론을 주장했죠. X 이론은 인간은 원래적으로 타율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강조하고, Y이론은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X이론과 Y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맥그릭입니다. XY를 막그리죠. 막그림. 알드프 이론은 설명을 드렸고요. 아지리스는 성숙 미성숙 이론을 주장했죠. 공식 조직이 구성원의 미성숙을 조장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리 전략 Y형을 주장을 했습니다. 아지리스에서 아직 미성숙,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겠죠. 과정이론은 좀 간단합니다. 공기업이죠. 공정하게 취급받으려는 욕망이 동기부여가 된다. 키가 좀 작은 사람을 아담하다 그러죠. 아담해도 키 큰 사람하고 똑같이 공정하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버름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보상이 클 것이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기대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인데, V룸이니까 이것을 VIP룸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VIP룸에 가면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포트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입니다. 포트는 짐꾼이죠. 요즘 택배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택배의 양이 많아서 밑에 롤러가 있는 그 판 위에다가 짐을 쌓더라고요. 그래서 그 롤러를 끌어서 작업을 하죠. 그렇게 포터가 롤러로 작업하면은 만족하겠죠. 이렇게 해서 포트롤러의 업적 만족 이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슬로우의 욕구 이론. 이 이론은 이제 승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봐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 단계별로 어떻게 충족을 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계는 생안 사존자죠. 이렇게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하시고, 1단계 가장 낮은 욕구죠. 생리적 욕구,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 신분이나 불안을 해소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싶죠. 친근감, 귀속감,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되겠습니다.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생리적 욕구는 월급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리에서 생리월차가 되겠습니다. 유급휴가를 말하겠죠. 자, 안전은 연신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사고인간이 되겠습니다. 고충 처리하고 인사문제, 인간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존경, 참재상임, 존경받는 참재상임. 자기 실현은 자기 승단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승단하는 것이죠. 자기 승단. 여기 보면 공무원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자기 실현 욕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저도 조금은 긴가민가합니다. 우리가 공무원 단체가 뭐 여러 개 있지만은 자기 실현 욕구를 충족하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마슬로우는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죠. 그 사람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구별해야 될 개념이 보수는 생리적인 욕구죠. 연금은 보수나 연금이랑 비슷하죠. 연금은 안전욕구입니다. 그리고 포상휴가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포상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포상으로 휴가를 가는 것이죠. 휴가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욕구가 되는 것입니다. 포상은 존경욕구가 되는 것이죠. 자, 포상휴가를 가는 것보다 유능한 경찰관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면 존경의 욕구가 동기유발 요인이 되는 것이고, 동료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나도 같은 팀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사회적인 욕구가 동기유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대한 비판은 낮은 단계가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았죠. 그리고 백도 안 됩니다. 알드프의 ERG 이론은 백도 되는데 백은 안 되고 앞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서 생리적인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존경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러한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게 작년에 경관시험에 나왔죠. 어려운 문제로 나왔습니다. 총경 이하에 대해서 매년 평가해서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죠. 총경 이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것이죠. 근무 성적 평정 요소는 1요소가 있고 2요소가 있습니다. 1요소가 객관이고 2요소가 주관이죠. 총경에 대해서는 2요소로만 평정합니다. 그러니까 객관 요소는 평가 안 하고 주관 요소로만 평가한다는 것이죠. 2요소에 대해서는 분포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좋게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또 평가하는 사람별로 그 비율이 맞아야 되니까 이러한 강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는 20%, 우는 40%, 양은 30%, 간은 10%를 주는데 간은 꼭 10%를 안 줘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평정 결과는 비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이겠죠. 하지만 경찰청장은 평정이 끝난 다음에 그 대상자에게는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신규나 승진 임용이 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부터 평정이 가능하다. 평정하는 시기는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평정을 합니다. 하지만 경력평정은 몇 년 근무했느냐, 이러한 경력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되 총경과 경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무성적 평정은 3명이 하는 것이 원칙이죠. 반드시 3명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3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정 방법을 보면은 시행규칙이 있는데 총경과 경정 이하가 조금 다르죠. 총경은 이제 1요소는 안 하고 2요소만 하니까 50점 만점에 1평정자가 30점까지 매기고 2, 3이 각각 15점씩 평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정 이하에 대해서는 1요소는 30점, 2요소를 20점을 줍니다. 그리고 1평정 요소는 1평정자가 30점을 준다고 되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1평정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될 소지는 없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 포인트를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1평정자가 30점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요소, 주관 요소에 대해서는 1평정자가 10점을 주고 2, 3평정자가 절반에 해당하는 5점을 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절반을 줬죠. 여기서도 절반을 주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